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벌써 올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네. 이 IT 반도체 시장의 좀 핫한 이슈는 삼성전자의 네. 인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좀 파격적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많이 네. 바뀐 것도 참 드물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씩 좀 네. 먼저 이 시장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뭐 큰 폭의 인사가 있었던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일단은 세 개 부문이 있었죠. IM 부문, CE 부문, DS 부문. DS, 네. 세 개 부문장이 계셨고 이제 그게 별도 회사처럼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개 부문장이 다 교체가 되고요. IM 부문하고 이제 네. CE 부문이 세트 부문으로 합쳐졌고, 그리고 이제 DS 부문이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제 두 개, 기존에 세 개 부문에서 이제 두 개 어떤 네. 부문으로 이제 재편이 됐고, 또 부문장들은 굉장히 또 젊은 기존에는 60대 어떤 네. 그 과거 이제 70년대 국비 장학생 출신들의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다가 네. 이제는 좀 더 젊은 50대. 사실 만으로 하면 50대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50대 네. 어떤 부문장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또 30대 상무 발탁, 그리고 40대 부사장, 뭐 굉장히 좀 네,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네. 마누라하고 애 빼고 다 바꿔 이거하고 맞먹을 정도로 진짜 뉴 삼성이라는 말이 뉴 삼성. 네, 뭐 무색하지 않게 큰 폭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좀 이번에 인사가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특히 있었을까요? 방송용으로 할까요? 비방용으로 할까요? 선을 넘나들면서 살짝. 비방용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방송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이제 올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재수감 됐잖아요. 네. 재수감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인사에 좀 영향이 많이 있었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또 그리고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전에 어떤 그런 어떤 정지 작업들이 많았었고요. 또 이번에 특징이 이제 부사장하고 전무 있는데 이게 전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사장, 이제 상무 이렇게 이제 됐고 전무가 없어졌고요. 네. 과장, 차장, 뭐 대리 이런 거 없어지고 프로, 네. 송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프로 서로 그렇죠. 네. 프로 서로 나쁘지 않다. 듣기 그렇죠. 괜찮은데요. 그렇게 이제 수평적인 조직,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상하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 그리고 이제 새로 뭐 이제 부임한 뭐 이제 뭐 한종희 부회장이나 경계현 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통의 리더십으로 유명하신 분들이고, 기존에 이제 또 그 삼성의 고민이 인사 쪽에서 보면 이제 MZ 세대들, 특히나 90년대생들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뽑았는데 금방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이 너무 이제 답답하고 너무 관료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좀 보완하는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좀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조직을 그렇죠.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완벽주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1등 삼성, 기술 삼성을 만드는 데는 큰 일조를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변화가 크고, 그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변화의 압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주의보다는 좀 이제 소통의 리더십과 어떻게 보면 스피디한 뭔가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어떤 후회와 뭐 어떤 그런 새로운 다짐. 네, 그렇죠. 뭐 그 정도 아닐까. 네. 잘 끊어주세요. 방송용으로 잘 끊어주세요. 방송용으로 아직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방송용으로 잘 끊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부임한 한종희 부회장님이시죠. 한종희 부회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뭐 TV 개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래 그 17년 동안 이제 영상 디스플레이 에서 근무하시면서 뭐 이제 개발, 뭐 상품 개발, 뭐 상품 기획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면서 여기서 사장까지 승진하신 분이고요. 별명이 진격의 콧불소 사장이랍니다. 콧불소. 그러니까 확 밀고 가는 이런 게 되게 강하다 그러고요. 62년생입니다. 62년생이고 이제 천안고 인하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시고요. 만으로 59세.
아, 50 대시네. 네, 그렇죠. 이제 만으로 59세. 그러면 부회장 승진한 어떤 핵심적인 그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핵심적인 뭐였죠? 성과가 비스포크입니다. 아, 비스포크. 네네. 비스포크를 이제 성공시킨 엄청났죠. 그 성공의 주역인데,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뭔가요? 이게 삼성이 대량 생산에 굉장히 최적화된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맞춤화 쪽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맞춤 서비스, 고객 맞춤 서비스 굉장히 취약한 회사인데 이게 비스포크의 성공이라는 게 뭐 젊은 신혼부부한테 많이 팔았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결국 맞춤화 서비스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켰다는 게 굉장히 컸던 거고 그리고 이 네. 사실은 16년도에 삼성전자가 미국 고급 주방 가전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네. 데이코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요 인수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뭐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있었겠죠. 찬성 쪽으로 굉장히 힘을 실었던 거죠. 나름 이제 자기가 뭔가 배팅을 했고 그 결정이 괜찮았다. 그렇죠. 만약에 결정이 안 됐으면 뭐 이제 옷 벗고 나왔겠죠. 잘 안 됐으면 옷 벗고 나왔겠죠. 네네네. 이제 원래 그 임원 조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배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코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스포크의 개발 역량이 생긴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M&A가 이제 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인사에서 보면 이제 M&A 열심히 해라. 이제 지금처럼 계속 따지고 돌다리 두드리기다가 돌 깨질 때까지 두드리지 말고 네. 빨리 과감하게 결정해라. 그리고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런 거를 주문한 거 아닐까. 이지용 부회장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정말 엄청난 성과였죠. 네. 네. 인사 이야기가 재밌죠. 재밌어요. 네. 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계현 사장님은 네네. 이제 DS 쪽. 네네. 어떤 분인가요? 일단 이제 김기남 회장님이 승진하셨죠. 네. 부회장에서 회장 승진하시면서 이제 종기원 종합기술원 이제 회장으로 가셨고 네. 이제 미래기술개발과 후진 양성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권은 없어요. 이제 그래요? 명예직이거든요. 이제 네네. 이름만 명예직이고 사실 종기원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이제 뭐 그렇잖아요. 이제 어쨌든 DS 부문장 하다가 이제 그 간 거는 뭐 사실은 승진한 거지만 네. 잘 끊어주세요. 승진은 승진이지만, 승진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 표면적인 승진이다. 고문의 역할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계현 사장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기 사장을 하다가 영전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좌천됐다가 그냥 예상을 깨고 이렇게 더 화려하게 복귀한 경우를 영전이라 그래요. 아니 굉장히 네. 그래서 파격적인 파격적인 인사였잖아요.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는 그렇죠. 없었다고 들었는데. 원래 삼성전자 출신이시긴 한데 네네. 계열사 사장으로 가면 다시 본진으로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삼성전기 사장으로 하여튼 뭐 사실은 삼성 내에서는 좌천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전한 케이스가 딱 2명 봤어요, 저는. 김기남 부회장하고 네. 김기남 회장하고 경계현 사장 딱 2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가면 이제 끝이에요. 네. 이제 계열사 사장 가면 거기서 끝인데 이렇게 이제 영전하는 경우는 그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는 거죠. 엄청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데요. 거죠. 일단은 이제 경계현 사장 같은 경우는 V낸드 이제 그 낸드 플래시에서 기존의 낸드 플래시는 2차원 구조였는데 요걸 수직으로 셀을 쌓는 이제 V낸드 개발의 어떤 주역이었고요. 네. 그래서 미스터 V낸드라는 별명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14년도에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노태문 그죠? 사장 이야기하면서 살인만 안 하면 거의 얼마나 사장 되는 그죠? 삼성에서 그죠? 이제 이 상 받으면 거의 뭐 아무리 못해도 부사장까지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어쨌든 삼성 전기로 간 지 1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거는 뭔가 어떤 내부적인 정치적인 변화가 크게 있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뭐 더 이야기하면 위험하니까. 궁금하다. 네. 63년생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만 58세. 만 58세고요. 그리고 강원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출신이십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인사 네. 되게 파격적이었으면서 네네. 그 뒤에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네네.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달라질지 네네.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이고 네네. 하이닉스 쪽을 살펴보자면 네. 이 삼성전자와 맞서기는 한데 하이닉스가 이제 키파운드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키파운드를 인수한 이유는 뭘까요? 키파운드리는 이제 매그나 칩, 네. 이제 제조 부문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파운드리 회사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떨어져 나갔던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게 빅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과거에 하이닉스가 이제 SK 그룹에 인수되기 전에는 결국 LG 반도체와 현대 반도체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합쳐졌는데 그때 이제 그 메모리만 남기고 이제 비메모리 쪽은 떨어져 보낸 거죠. 네. 그게 매그나 칩이에요. 이제 매그나 칩인데 또 매그나 칩이 이제 설계 부문하고 또 공정 부문을 또 따로 분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 부문이 이제 키파운드리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구형 공정이에요. 굉장히 레거시 공정이라고 그러죠. 아주 오래된 공정 중심으로 이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세팅을 하고 있고, 네. 삼성은 TSMC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 지금 뭐 반도체 쇼티지라고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쇼티지라 그러는데 대부분 8인치 웨이퍼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도 다 네. 8인치 웨이퍼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 뭐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뭐 그리고 PMIC,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뭐 이런 것들이 네. 대부분 8인치 팹에서 생산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쪽이 앞으로 이제 계속 뭐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기존에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키파운드리즈가 이제 합쳐지는 이런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도 그러면은 앞으로 더 좀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성장을 지켜볼 만하니까요. 여기 이제 반도체 기술에 또 이제 진화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메모리만 잘해도 잘 먹고 살았잖아요. 뭐 디램만 잘해도 먹고 살고 낸드 플래시도 잘해도 먹고 살고 했는데 이게 이 AI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되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컴퓨팅, 그죠? 이제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 AI에 네. 적합한 컴퓨터들이 요구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한 대 넣어야 돼요. 그죠? 하나의 패키지로. 네. 네, 반도체 기판 하나에다가 반도체하고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하는데 비메모리가 약하죠. 시스템 반도체가 약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포석을 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스터디가 없다 그러면 네. 향후 AI나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하는 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이라고 해서 네. 그죠? 이제 그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TSV,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연결하는. 어지럽습니다, 그죠? 네, 어지러워요. 네, 괜찮아요. 네,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이렇게 네. 외계어 같지만 여러분 그냥 쭉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뭐 몰라도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발전에 네네.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기술이다.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그 부분에 적극 대응하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이쪽도 네네. OLED 패널 공급 계약설이 네네. 수면 위로 다시 이게 떠올랐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것도 사실은 이제 삼성 인사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QD OLED를 미는 임원들이 있고 QNED라고 해서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나노 LED 쪽을 밀던 이제 사람들이 네. 있는데 사실 QD OLED를 밀던 사람들이 대거 나갔어요. 옷을 벗었습니다. 네. 그럼 뭔 의미겠어요? 좋지 않았다. 그렇죠. QD OLED보다는 삼성은 향후에 이제 QNED, 그 다음 제너레이션 기술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QD OLED를 추가 투자하는 가능성은 좀 이제는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OLED 어디서 수급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TV 쪽 사업부장이 이제 한종희 사장이잖아요. 네. 한종희 부회장이잖아요.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패널 수급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한종희 그 부회장 인사 기사를 쓰면서 네.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QD OLED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완전히 아니다. 다른 맥락, 네. 약간 행간을 잘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실 방향성은 이렇게 한종희 부회장님과 네네.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와 네, 그렇죠. 요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뭐 나름의 개인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알려주시죠. 일단은 QD OLED를 캐파 증설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30K 있는 거를 열심히 하고
이제 Q&A 쪽으로 빨리 퀀텀 점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그 사이에 릴레이를 해주려면 결국 이제 프리미엄 TV 라인업에서 OLED 패널이 필요한데 네.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LG 디스플레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에서 좀 투자 기회를 보시면 핌스라는 마스크 부품 업체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이런 회사들이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갑자기 투자 아이디어까지 네네,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의 인사 그리고 반도체 쪽 살펴봤는데 사실은 오늘 주제는 반도체 장비주잖아요. 그렇죠. 네. 또 워낙 뭐 이제 또 지금 격가지처럼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네. 그렇죠. 다시 그러면은 네네. 삼성전자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 투자 아이디어였는데 그렇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반도체 장비주. 네네. 이 반도체 장비주도 좀 많이 흘러내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좀 수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장비 쪽, 특히나 삼성 쪽 수주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일단 가까운 시점에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반도체 회사들은 설비 투자, 캐펙스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장비를 얼마나 구입하느냐가 달려 있잖아요. 네네. 삼성이 뭐 10조 투자하는 거랑 20조 투자할 때 장비 구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캐펙스가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니까 캐펙스를 좀 늘리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장비주들이 주가를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실적은. 그동안에는 반도체 피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투자 안 하겠나요라고 해서 확 밀렸는데 네. 그죠?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죠. 그때도 네네.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좀 과도하게 보는 거다라고 저는 네,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다시 또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평생 욕을 먹고 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설비 투자 규모가 네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다라는 네네. 이렇게 전망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디램 수급에는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네네. 뭐 서플라이 체인 실적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네네. 보고 있거든요. 어떤 요것도 상황인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캐펙스가 늘어나면 당연히 아웃풋이 늘어날 거다. 생산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지 이유가 않죠. 왜냐하면 EUV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UV 장비라는 게 과거보다 투자 금액이 늘었는데 왜 아웃풋 생산량이 적어라는 건데요. EUV라는 건요. 장비가 무지하게 비싸요. 막 3천억씩 하거든요. 장비 한 대당. 와. 그러면 예전에는 1,500억 주고 샀는데 네. 이제 3천억씩 하니까 비싼데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첨단 미세 공정 하려면 안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EUV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EUV를 쓰면 아웃풋 산출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EUV라는 거는 10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나 아니면 16나노, 14나노의 D램 공정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능을 높이는데 초점이 된 장비지 이게 생산량을 늘리는 장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기존에 하던 관성대로 투자를 하시면 이게 좀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건데 이거는 EUV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장비 그 캐펙스라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지 이게 아웃풋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D램은 신규 라인 투자보다는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기존 라인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거고 신규 투자가 집중되는 쪽은 파운드리하고 낸드 플래시 쪽이에요. 그래서 D램 수급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약간 좀 잘못 오독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빠진 게 이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급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그렇죠. 전망들 때문에 공급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D램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DDR5라는 설계 전환이 있어요. 그죠? 설계 전환이 있고 기존에 18, 19, 뭐 16나노가 14나노로 전환되잖아요. 그 14나노로 전환되기 위한 투자지 이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DDR5 같은 경우는 넷다이라고 그래서 다이 페널티 그러니까 다이 크기가 15% 커진다 그랬잖아요. 칩 하나당. 다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공급이 늘 수가 없다. 공급이 줄어요. 오히려. 그리고 설계 바뀌면 수율 떨어지죠.
공급은 더 안 늘어날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네. 이 설비 투자 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죠.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맞아요. 이걸 이해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송프로가 이해한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예. 이영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그렇죠. 부분이기 네.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다 이 부분은 네네. 우리 아이템 보시는 분들은, 아이템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생산량 안 늘어나요. 네. 그런데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이 참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또 악화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이 오미크론이 반도체 이 시장에 또 악영향을 줄까요? 그게 사실은 이제 악영향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긍정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오미크론이 심해서 다시 셧다운하면 어떻게 돼요? 언택트 하겠죠 또. 또 언택트가 그렇죠. 또 이 반도체 수요를 늘리고.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데이터 트래픽 폭증하겠죠. 그럼 또 서버 쪽 투자 서버 늘려야 쪽. 되고 PC 또 사겠죠. PC도 노트북 PC 사야 되죠. 그런데 반면 또 안 돌아다니니까 스마트폰 안 사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다 있네. 요게 총합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거를 알면 엄청난 그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 20년도 4월처럼 셧다운 할 수 있을까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이제는 왜냐하면 각국 정부들의 지출이 너무 커졌고요. 부채가 너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한계에 몰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그렇죠. 이제는 지금 막 우리나라도 지금 벼랑 끝입니다. 뭐 확진자 수 10,000명 찍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도 셧다운 다시 못하는 이유가 거리두기 못하는 이유가 진짜 이제는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충격적인 측면이죠. 이게 물론 이제 질병 통제도 중요한 건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크게 이제 경제 데미지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의학적인 판단만 하면 셧다운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는 그때처럼 돈을 더 풀 수도 없고 여유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더 이제 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판단이에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특히나 이 장비 쪽이었는데 네네. 파운드리, 장비, 소재 이렇게 만약에 좀 분류를 해서 특정 섹터를 찾는다면 네네. 어느 쪽이 좋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과거 이제 그 우리 아이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팹을 투자를 하면 처음에 이제 인프라 장비가 먼저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뭐 스크러버라든지 유니셈 뭐 아니면 GST 그리고 뭐 저기 LOT 베큐um 같은 이런 이제 펌프, 진공 펌프 그리고 이제 뭐 클린룸 만드는 신성 ENG 이런 뭐 STI, 한양 ENG 이런 회사들이 먼저 되겠죠. 왜냐하면 인프라 먼저 까니까. 그럼 인프라 만들고 이제 클린룸이 만들어지면 이제 설비를 넣겠죠. 그러면 이제 전공정 설비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공정 설비가 세팅되면 그다음 후공정 설비가 또 세팅이 되겠죠. 후공정 설비가 세팅되면 이제 장비가 막 돌아가면 소모품이 닳겠죠. 그럼 갈아줘야겠죠. 그거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투자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다 알고 그냥 나는 요 스케줄대로 투자할 거야 라는 분은 투자하세요. 그렇게. 그런데 사실 일반인이 그거를 어떻게 다 그죠? 타임 스케줄하고 그보다는 그냥 이제 거기 각 분야에서 자기가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탄탄하고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하나씩 피킹해서 계란을 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쭉 끌고 가는 건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사서 일종 비중을 가져가도 좋고요. 뭐 소켓 쪽에서 뭐 TSE, 뭐 어떤 전구체 쪽에서 DNF, 뭐 이런 회사도 가지고 쭉 끌고 가도 좋고 장비주 쪽에서 뭐 PSK, 뭐 이런 회사들 뭐 가져가도 좋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거를 막 개인의 상황이나 재무적인 상황이나 뭐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른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죠. 이거는 PB한테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제가 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비급해서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이게 아니라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목 던져줘도요. 누구는 막 몇 배 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누구는 틀려서 뭐 책임져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투자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좋은 기업들을 골라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송프로가 그거 되게 잘하는데 딱 그냥 자기가 맞는 회사들 맞아요. 몇 개만 해놓고 그냥 쭉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무조건 담보하면 많이 네. 벌잖아요. 그죠? 맞아요. 한미 반도체 같은 어. 것들. 뭐. 빠지면 또 사고. 맞아요. 네. 예. 그렇죠. 회사가 믿음이 이게 있으니까. 뭔가 회사가 꺾였다 생각할 때 팔면 돼요. 네. 아. 회사가 이거는 사업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음. 꺾였다 이렇게 생각될 때 팔면 되고요. 그게 맞아요. 아니면 쭉 끌고 가는 건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기업들을 딱 뽑는 네. 건데 몇 가지만 좀 뽑아주신다면. 네. 어쨌든 저는 여전히 탑픽은 한미 반도체.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후공정 네. 쪽에서 핵심적인 장비를 하기 때문에 음. 한미 반도체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퀄컴이 4나노를 삼성 파운드리한테 전략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떴어요. AMD가 4나노를 또 삼성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게 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후공정 쪽 서플라이 체인들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소켓이 물량이 네.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리노공업하고 TSE가 주로 많이 담당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TSE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DR5 이제 내년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 DDR5가 내년 전체 D램에서 한 비중을 10% 정도만 차지한다 그래도 DNF 같은 회사 그리고 아비코 전자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실적 모멘텀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네. 본인의 케이스를 기억해 제가 틀릴 수도 주시기 있기 때문에요, 바랍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에 네. 이제 연말에 반도체 쪽 투자를 한다면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일단 내년 반도체 경기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주가들도 전반적으로 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옥석 가리기는 좀 하긴 해야 돼요. 네. 뭐 실적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적표잖아요. 근데 성적표 확인 안 하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계속해서 이제 트래킹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연말에는 좀 변동성도 크고 한데 또 1월에는 또 1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좀 잘 담아두시면 또 내년 초에는 또 좀 수익을 좀 충분히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실적 좋은 회사들은 또 배당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룹 배당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또 내년이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